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허연준 전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던 허연준 국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막판까지 치열한 이제 네. 경합이 이루어지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한테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초조하게 좀 기다리는 심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신승이긴 하지만 네. 정권 교체를 이루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네. 그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했다면 네. 다가올 한국 사회 운명이나 국민의 기본권 문제에 심각한 상황이 올 텐데 네. 어쨌든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윤석열 당선인이 새로운 이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국가 지도자가 됐다는 것에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허연준 국장처럼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 모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까지 1년 6개월 살고 나오신 분, 이런 분들은 정말 뭐 만감이 교차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사실은 망각이 교차합니다. 2016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대략 2017년 초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사실 적폐청사이나 국정농단이 이제 출발이 됐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러니까 5월 9일 선거 이후에 2017년 5월 이후 선거 이후에 국정의 제1과제를 적폐청산으로 두고 박근혜 정부에서 주축의 역할을 했던 청와대 관계자를 중심으로 하거나 또 내각에서 중요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전체 적폐청산 대상으로 놓고 사법 처리를 아주 곳곳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이 형사 기소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국정원에도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지고 각 부처의 거의 모든 부처에마다 적폐청산 TF가 이루어져서 박근혜 정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을 속속이 찾아내서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고요. 공공기관에 정상적으로 임명돼서 임기가 남아있는 관계자들, 그리고 KBS 뭐 포함해서 이런 데 있는 이사들까지 탈탈 털어서 불과 법인카드 몇만 원 쓴 것까지 털어가지고 사실은 임기를 강제적으로 종료시키거나 형사처벌하게 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적폐청산을 국정의 제1과제로 설정하고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게 하는 그런 이제 초유의 상황을 한 5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명 정도가 구속 기소되고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자로 입건되거나 실제로 조사를 받아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정치 보복을 가해지는 그런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한 5년간의 국정 운영의 기본 틀이었는데, 그 역사적인 문재인의 보수 진영에 대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의 역사가 끝나고 새롭게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제 그 사건 관련 수사들 대부분은 2019년과 2020년에 사건 대법원 판결로 대부분은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사건이 종료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일명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된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된 상태에서 거의 1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현재 묵혀있는 상태여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조윤선 전 장관이 끝나지 않아서 그 형사재판에 지금 묵혀있는 그런 장기간의 사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장 4명은 지금 또 다 구속돼 있죠? 예, 현재 4분이 다 남은 장기 자녀 형량으로 인해서 네.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분이 다 구속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김기춘 실장은 재판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합니까? 예, 기존의 다른 사건들은 사건 종료가 다 이제 형사 재판 자체는 이제 대법원 판결로 끝났는데요. 뭐 세월호 관련된 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지만 사실상 다 종료됐지만
블랙리스트 사건, 문화체육부 부처를 통해서 특정 단체에 대해서 단체 리스트를 만들고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진행됐다. 사실상 진행됐다고 하는 결과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 있었다는 것으로 해서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해서 기소하고 재판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건 자체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는데 그게 이제 파기환송이 됐어요. 근데 파기환송된 고등법원에서 현재 최종 그 재판을 종료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약 1년 전에 파기환송이 됐는데 지금도 재판이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제 기간을 연장하면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 이제 조만간 다시 재개될 걸로는 보이는데 재개된다면 한두 달 내에 대략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서 재판이 종료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선거가 끝난 측면도 있고 재판을 더 연장해야 될 사실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재판이 종료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저 뒤에 보이는 정부, 서울청사, 그리고 요 왼쪽에 외교부, 예. 저리로 청와대를 없애버리고 저리로 옮기겠다는데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현재 이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 체계나 인원을 가지고는 현재 정부 청사에서 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그걸 설명을 그러니까 좀. 인원 조직 자체가 규모가 크고요. 실제 청와대에서 일하는 인원만 해도 물론 일반적인 대통령 비서실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 말고요. 예를 들면 환경, 미화 이런 거 말고 새롭게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을 하는 결정직 그리고 각 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들까지 포함하면 최소 400명에서 450명 정도 기존에 구성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인적 구성으로는 지금 있는 정부 종합청사에서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첫째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경호 문제와 보안 문제와 의전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는 경호 문제인데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내 치안적 관점에서 경호 문제는 비교적 손쉽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북한의 외부적 공격, 군사적 공격이나 드론 같은 공격이 왔을 때 그런 경우 상태는 사실은 정부 종합청사에서 감당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청와대의 경우에는 인왕산이나 북악산, 청와대 뒤쪽에 있는 북악산에도 미사일 체계하고 방어망 체제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군사적 공격이나 갑작스러운 그런 테러에 준하는 것들이 다 방어망 체계가 갖춰 있는데 정부 종합청사에는 현재 이제 그런 정도의 방어망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아서 경호 문제가 좀 어렵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측이고 대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경호 문제나 보안 문제 때문에 국내 치안 보안 상태를 좀 넘어선 대통령 경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이제 그간의 검토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당선인께서 지금 강한 의지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던 대통령 비서실 체제와 인적 규모 정도가 아니고 과감하게 약 그 절반에 준하는 정도의 인적 사실 규모를 쇄신을 하겠다 하는 걸로 방향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 내지 40, 450명 정도 했던 대통령 비서실의 규모를 약 200명 내외 정도 또는 많아도 한 250명 정도 내외로 인원을 대규모 축소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특히나 언론 이제 보도에 일부 나오고 있는데 정무와 공보 위주로 청와대 대통령 비서를 구성한다면 상당히 이제 그런 인적 구조에 있어서는 부담감, 그러니까 종합청사에서 다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고를 파격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내각에 주로 이제 각 부처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청와대는 최소한의 정무 공보 위주로 비서실은 보고와 정무적 판단을 하는 쪽으로 위주로 이제 새로운 체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이제 치안적 관점을 좀 넘어서 북한 등을 포함한 외부 세력의 공격이 군사적 차원의 어떤 공격이 있을 때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대통령 이제 당선인도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인수위나 대통령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서 방어망 체계를 갖추면서도 당선인의 의지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해왔던 경호 방식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한 어떤 생각이 있고, 그에 따라서 광화문 시대를 새로 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당선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청와대 개편하고 경호 문제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해 간다면 정부 종합청사로의 이전도 지금으로 볼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과거의 방식으로 보면 되기 좀 어려운데, 일단 대통령 당선인께서 파격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좀 이루는 것 같고요. 또 그에 따라서 그것을 강력하게 반드시 첫 번째 과제로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 저렇게 지금 정부 서울청사 외교부 건물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쓰고, 또 청와대를 없앤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관저, 공관이 또 그 청와대 안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삼청동 총리공간으로 가느냐, 뭐 안가로 가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활을 이제 어디서 하느냐, 그건 총리공간 또 가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우리 허현준 국장님은 당시에 청와대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계셨죠? 저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5월 대선까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4년 4년 2개월 정도. 4년 2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계셨는데, 네. 그러면 처음에 2013년 3월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예, 있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2월 25일 날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하고 다음 달 3월부터 이제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4년 5개월요? 4년 2개월입니다. 4년 2개월 동안 계셨기 때문에 청와대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한 편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청와대라는 데가 이제 지금 나온 거는 비서동에서 대통령한테 직접 결제 받으러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된다. 상당히 떨어진 건 사실이죠. 예. 근데 그래서 절이 옮길 때 첫째 가능하냐,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그 다음에 그 공관 관전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이제 그 청와대 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청와대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집무실과 네. 대통령 비서실이 있는 공관 사무실 집무실은 좀 별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깝게 이제 대통령이 집무실에 바로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들이 옆에 건물이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구역이 따로 설정되어 있고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각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가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경호가 또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 안에서도 대통령 만나려면 그에 따라서 경호 과정이 절차를 좀 밟아야 되고요. 대통령 집무실 안에는 이제 부속실, 대통령 의전 부속과 관련돼 있는 관계자들이 주로 있고, 흔히 말하는 뭐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또 국가안보실장실, 뭐 이렇게 다 각 수석실 체제나 정책실 체제로 되어 있는 건 별도의 사동으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분리되어 있어서 대통령과 사실 청와대 근무하는 참모들이 가까이에서 일상적으로 좀 보고받고 또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고 아주 편하게 쉽게 협의하는 구조로 건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부터 청와대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의사결정 체제에 문제가 있는 구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지나 그 전에도 대통령께서 가능하면 집무실을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이 근무하는 곳에도 집무실을 배정을 해서 그쪽에서 근무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부분적으로 있었고, 또 중간중간 실제로 이제 그런 업무를 일부 이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청와대 구조 자체가 그렇다 보니 일단 대국민 뭐 구조는 별도로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과 관해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나 절차가 이제
건물 구조상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청와대 자체가 별도 공간에 있고 또 청와대에 드나든 여러 구조가 인적으로 이제 좀 차단은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들과의 소통도 거리감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환경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죠.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관계자들이 건물 구조라든가 건물 청와대 위치의 어떤 환경적인 요건을 떠나서 국민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대국민 서비스에 가까운 방식으로 대면 활동을 한다면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만 구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조선시대에 무슨 왕실과 같은 구중궁궐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좀 비판되어 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백악관 구조하고도 많이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미국의 백악관 구조 경우에는 대략 그 비서실과 대통령이 거의 한 건물에서 수시로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하는 구조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한국의 어떤 대통령 비서실이나 대통령 집무실도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다. 좀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 보이고요. 대통령 비서실에 실제 보고로 가려면 수석들은 대부분 자동차 타고 갑니다. 걸어가면 한 10분 이상은 걸어가야 되고 급하게 또 찾으면 바로 옆에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찾아가서 수석한테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쉬울 텐데 건물 자체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걷는데도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런 이제 교통편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셔틀은 없네요. 그 안에 이제 따로 셔틀은 셔틀버스는 셔틀버스는 있어요. 출퇴근용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 안에 비서동과 대통령 집무실 사이에 셔틀버스는 예, 따로 이제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공용으로 쓰면 좋겠구만. 예, 그렇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금방 이제 앞에 지금은 뭐 코로나 전국이라 이렇게 대면해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좀 수석이나 비서관들하고 의사소통이 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부 종합청사로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첫째는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청와대 규모나 경호 문제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과거 해왔던 패턴을 상당히 전환하고 내각 중심으로 가고 지금 인왕산이나 북악산에 배치되어 있던 방어망 체계 이걸 정부 종합청사 위주로 방어망 체제로 새롭게 구축한다면 그러면 이제 산으로 보면 인왕산, 북한산뿐만 아니라 남산도 일부 이제 좀 필요 보이는데 그런 군사적인 어떤 방어망 체계 그리고 국내 치안 어떤 문제에 대한 방어망 체계를 좀 갖춰간다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청와대 내에는 이제 그런 집무실만 있는 게 아니라 영빈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빈관의 경우에는 여러 목적으로 사용합니다만 주로 이제 외국의 정상들이나 주요 관계자들이 왔을 때 주요 행사, 만찬 이런 것을 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영변관 자체는 굉장히 쓸모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정부 종합청사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영빈관 사용하고 대통령께서 또 지방에 급히 내려갈 때 헬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기장은 청와대 내에도 헬기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장을 이용하는 문제는 지금 정부 종합청사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운영할 것이 필요하고 이제 가장 지금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경호와 관련된 것 중에 군사적 방어망 체계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갖춰갈 건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경호와 관련해서는 3중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경찰이 2중막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중에는 군이 이제 과거로 하면 수도경비사령부 일부가 청와대를 방어를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군의 경비사령 체계가 있고 경찰의 방어망 체계가 청와대 앞과 그리고 또 주변 지역을 이제 경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청와대는 이제 경호처가 관리하는 실질적으로 경호처까지 포함하면 경호처까지 포함하면 4중막이 이루어져 있는데 정부 종합청사로 들어갔을 때 그런 이제 기존의 경호망들이 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사실 경호처와 군인들의 어떤 이런 것에 있어 경호 어떤 구조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상당한 좀 변화가 필요해 보이고요. 대통령이 이제 관저 문제와 이 얘기를 하면 대통령께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 안에 이제 관저가 있었기 때문에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건물은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호 문제도 없었고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었는데 정부 종합청사로 대통령 비서실이 옮긴다 한다면 관저 문제도 좀 중요한 문제로 좀 떠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삼청동에 있는 총리 관저를 이용하거나 또는 삼천동에 안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안가는 여러 채 있죠. 하나가 안가는 이제 네. 있는데 가장 중요하기는 총리공관실 뒤쪽에 안가가 별도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잘 갖춰져 있는 안가고요. 거기는 이제 경호시설도 이제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호가 잘 돼 있다. 잘 되어 있고요. 총리 관저도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리 관저의 약점은 혹시 삼청동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삼청동에 보면 북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북촌의 북촌이 이제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높은 지역의 북촌을 돌다 보면 이렇게 삼청동을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삼청동 공관이 실제 안쪽 앞마당이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청동 그 총리관저와 관련해서 그런 이제 경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삼청동 안가는 이제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훨씬 더 외부와 사실은 이제 경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영역들이 거의 없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청동 안가는 총리 공간보다는 좁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전체적으로 규모 자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리 관저가 조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삼청동 안가도 중요 시설이나 경호 시설이나 규모는 있을 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가도 상당히 잘 돼 있고 다만 이제 총리 관저가 그간에는 주요 총리의 대외 인사들을 만나는 곳으로 총리 관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총리 관저가 유효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북촌에서 내려다 봤을 때 총리 관저 앞마당이 보이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그에 따라서 총리 관저를 사용할 건지 삼청동 안가를 사용할 건지가 결정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의 관저 공관이 하나가 이제 또 있고 집무실이 있고 비서실 경호동. 그래서 이게 경호하는 사람들도 청와대를 안 쓴다 그러면서 경호원들은 거기 또 다 상주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하기로는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뭐 그게 공원이 되든 뭐 역사적인 박물관이 되든 유적이 되든 그죠? 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그걸 경호원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일단 정부 종합청사의 대략 9층을 지금 지명하는 것 같은데요. 네. 9층에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되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대통령 집무실을 기준으로 볼 때 한 4개 내지 5개 층을 대통령 비서실이 사용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될 때 한 250명 전후 또 최대 300명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소용이 가는 걸로. 근데 450명, 500명 규모까지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규모 자체에 좀 어렵다고 보이고 규모를 확 30-40%로 절반까지 축소를 한다면 4개 층 또는 5개 층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다 할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대통령 경호실 규모와 관련해서도 연관해서 경호처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하는 즉 경호처 소속의 경호원들이 한 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정부 종합청사에 그것을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청와대 안에 있는 경호처 구조를 당분간은 활용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상적 경호는 이제 정부 종합청사와 그 옆에 있는 동을 중심으로 또 거기에 이제 근처에 서울경찰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그 경호처가 연관해서 운영을 하겠지만 실제로 경호에 상당한 인력들은 항상 대기하고 숙소를 사용하고 이런 건 당분간은 청와대에 있던 기존 경호실 관계 여러 가지
그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당장에 그것까지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시점까지, 바로 그 문제까지 해결하기 좀 어렵고, 또 인원도 워낙 한 500명 가까운 인원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다른 방향으로 뭐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돼야 할 거고, 당장은 청와대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꼭 그거 뭐 옮겨야 되느냐 이런 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후보 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일단 이제 당선인이 워낙 의지가 강해서요. 국민들과 약속한 것인데 그 첫 번째, 즉, 약 2달간 준비를 해서, 실제로는 2달이 채 못 되겠습니다만, 5월 10일 취임하기 전에 광화문에서 첫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상당히 준비를 해서 준비가 되면 뭐 광화문의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과 후보과 시절에 대통령 취임을 할 때부터 광화문에서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겠다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고 또 밝혔기 때문에 국민들과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킨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해서 일단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국민들과 약속한 것은 당선인이 반드시 지키는구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법을 찾아서 그것을 결실을 맺는구나, 그러면 믿을만 하지 않겠냐, 약속한 것은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신뢰하고 믿을만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그 연동돼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통령 비서실 자체만 놓고 보면 청와대를 해체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게 유효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호 문제 포함해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신정부 출범하는 첫 시기부터 약속했던 것을 거둬들임으로써 국민들이 벌써 약속한 걸 벌써부터 지키지 않네 하면서 오는 그 정치적 사회적인 신뢰감의 추락은 여러 부분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이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 청사는 1970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67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70년에 완공된 오래된 건물인데 들어가 보면 저 잘 지었거든. 박정희 대통령도 지은 건물인데 아주 튼튼하게 지었어요. 그 뭐 건물 스타일이 좀 옛날식이라서 그렇지 상당히 튼튼하게 지어서 당장에 뭐 붕괴나 뭐 이런 위험은 없습니다만은, 그럼 저리로 옮겼을 때 다른 총리실도 이제 과천으로 갔는데 딴 데 옮겨야 되고, 또 세종에도 총리실 있고 다른 부처도 이제 일부 저리 옮기게 되고, 그럼 외교부는 이제 이 옆에 왼쪽 건물인데 외교부도 그러면 어디 옮기든지, 그리고 또 이 청와대 주변에 보면은 뭐 집값도 별로 안 비싸고 또 금융연수원이나 뭐 감사원도 있고 뭐 그거 많잖아요. 공공기관이 많이 있고 안가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근데 꼭 현재 청와대를 비우고 옮기는 거 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단 대통령 당선자가 옮긴다 그러니까 못 옮길 것도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호 문제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경호 문제하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전체 인원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었거든요. 비서실 한 500명. 네, 450명 전후이기 때문에 경호원 한 500명. 경호원 또 500명 하면 그럼 한 어쨌든 1000명. 예, 1000명 전 거기도 또 일할 여러 가지 행정직 관련 사람들, 뭐 환경, 미화 이런 사람까지면 1000명 상시적으로 1000명이 청와대 안에서는 1000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다음 정부 총사에서 그 상시 1000명을 인원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인원 조정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만일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정무나 공보 위주로
대통령 비서실을 구성한다. 과거처럼 국가안보실이 따로 있고 정책실이 따로 있고 각 수석실, 뭐 민정, 정무, 뭐 홍보, 경제 뭐 이렇게 해서 한 10개 이상의 11개, 12개의 수석실 체계를 갖추면 그에 따라서 인원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그에 따라서 사무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은 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무 공보에서 핵심적으로 대통령의 비서실에 가깝게 인원을 축소하고 오히려 주요 권한이나 의사결정 체계를 각 부처, 즉 내각으로 돌리는 체제로 정상화한다면 청와대 사이즈를 확 줄여서 그 과대한 청와대의 의사결정 체계, 그리고 수석이 사실상 장관을 지휘하는 좀 비정상적인 체계, 이런 것을 청와대 개편을 통해서 또 구조나 인적 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한다면 훨씬 더 이번 기회에 대통령 비서실의 월권이라든가 과도한 직권 남용 부분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행정부의 핵심적으로 내각을 중심으로 한, 즉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체제나 실제 대통령 보고와 관련된 것도 주로 장관이나 차관이 직접 보고하는,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수석들이 그 역할을 이제 각 부처별로 업무를 보고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그런 식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그런 인적 구조를 개선해 간다면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경호 부분은 획기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국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경호 문제는 저는 경호처에서 충분히 경찰과 협의를 한다면 그 이제 조정이 가능할 건데, 다만 조금 지금 어려운 난제는 외부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청와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여러 것들에 대해서 다 방어망 체계를 얘기를 하고 갖춰져 있거든요. 청와대 안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대테러라든가 여러 가지 절대 방어막이 돼 있고 주변이 다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갖춰져 있는 구조로 지금 있는 청와대를 다 방어하는 체계가 군사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뭐 일왕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도 지금 미사일 방어망 체계가 다 갖춰져 있고, 북악산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 안에도 다 갖춰져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보이지 않게 뭐 일종의 좀 연막 작전 비슷하게 해서 안 보이게 은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레이더나 방어 미사일 체계가 다 갖춰져 있는데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부분만 군계통하고 경호에서 상당히 조정을 해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 간다면 뭐 그간에 제기했던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됐던 경호, 의전, 보안 문제, 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외부의 도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이제 국내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보안 체계가 잘 갖춰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는 대통령 당선인이 강력하게 그 방법과 해법을 찾아서 취임 전에 그것들이 완비되도록 하도록 철저하게 한다면 그건 뭐 여러 부분 실무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해서 방법이 나오리라고 보고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서 좀 축소할 것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김건희 여사 그 부인의 제2부속실 이거 없애버리겠다. 과연 없애면 그럼 누가 부인도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집에서 살림만 사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못 가는 불가피한 곳, 뭐 특히 어려운 분들이 사는 데라든지 뭐 이렇게 돌볼 데가 많지 않습니까? 뭐 저는 대통령은 못 해봤지만은 경기도 지사만 하더라도 그 뭐 장애인 시설이다, 복지 시설이다,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 국가적으로 볼 때는 그런 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데라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그래도 대통령 뜻을 전하고, 대통령은 못 가지만은 그 부인이 가서 뭐 예를 들어 위로해드려야 될 때도 있고 이런데, 과연 그걸 일정을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하고 비서도 없이 그러면 다 없앤다? 가능하겠느냐 이죠. 저는 줄이는 거는 되는데 없앤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거는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하지 않겠나군요. 기존에 이제 부속실의 업무를 별도로 편제해서 과거에는 이제 영부인이라고 불렀죠. 네. 영부인에 이제 불러서 그 업무를 전문을 담당하는 이제 담당 비서관도 있고 구속 어떤 인적 배치가 돼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영부인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자. 대통령 배우자로 하자.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 해당 실을 폐지하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김건희 배우자 대통령 이제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활동과 관련해서는 뭐 이제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적인 인적 구조 지원 구조 자체를 없애는 걸로 그렇게 아마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영부인을 지원하는 부속실 뭐 이런 걸 폐지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개편이 된다면 아마 의전비서관실 를 조금 더 내부적으로 개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전비서관, 제1의전비서관, 제2의전비서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걸 이제 한 제3 의전비서관실을 하나를 더 두고 그쪽에서 대통령 배우자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로 한다면 별도 조직 구조가 아니라 의전비서관 절차에서 관할하는 체계로 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선인도 아마 배우자께서 청와대 안에 어떤 활동을 할 때 비서실의 관계자들 지원 없이 뭐 활동하도록 하는 것은 생각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어떤 조직 구조를 좀 폐지해서 조금 더 다운사이징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의전비서관실 내에 배우자 지원 어떤 인적 역량을 배치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과 인원을 배치하면 뭐 문제는 해결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없애는 위주가 아니라 네. 줄인다는 거는 뭐 당연히 공무원 전체 줄여야 되고 저는 청와대 수석들이 저렇게 많이 장관 위에 수석 위에 대통령 뭐 이런 식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거는 수석이라는 그런 자리보다는 비서가 이제 장관이 수석의 역할을 상당한 부분 해주려면 그럼 문제가 뭐냐. 그럼 장관들이 다 세종시에 가 있는데 그 세종시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뭐 원격 리모트 컨트롤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인간관계가. 그래서 세종시에 저 다 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답이 대통령까지 세종시로 다 옮기자. 아니면은 세종시에 있는 장관들이 또 이리 올라와 버리면 그럼 거기에 있는 공무원은 그럼 누가 또 통솔을 하느냐.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시면 저는 이거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잘못되고 있다. 네. 그때 수도를 옮겼다 해가 자기가 대통령은 됐지만은 뭐 대통령 되고 자기도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나라도 전부 다 사방으로 흩어가지고 이게 국가의 기능 자체가 정상화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에서 수도 이전도 반대했고 세종에 자꾸 가져가는 거 저것도 잘못됐다. 아니면 뭐 대통령까지 다 가든지 대통령도 수도를 그리 옮기는 것도 그것도 능사도 아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행정 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뭐 이제 사전 대선 때도 요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정부 관계자는 주로 내각들이 세종시에 있음으로써 대통령과 국회와의 일상적인 어떤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이미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좀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국회의 특정한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의정활동, 입법활동 과정에서 또는 뭐 이제 국회에서 내각의 관계자들이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필요해서 불러가면 막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대기해야 되는 1박 2일도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계속 세종시하고 서울시 오가면서 하는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거나 여러 가지 정보나 의사결정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계속 노출되고 있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이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동시에 그러다 보니 청와대 대통령의 경우에는 계속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수석에나 비서실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굳이 지리적 여건, 환경적 요건이 네. 그렇게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 비서실에 청와대에
권한이 더 세지고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하는 거나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더 힘이 세져서 사실 내각의 의사결정에 장차관이나 주요 공무원의 핵심적 그 실무자들이 현안을 아주 잘 알고 있음에도 특히나 문재인 정부 같은 데는 아예 청와대가 내각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특히 운동권 세력들이 각 행정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 또 현장의 민생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운동권 논리로 자신이 세웠던 그런 정책 방향을 설계해서 내각에서 그냥 청와대가 지휘하는 양식으로 해오는 폐해들이 계속 누적돼 왔었단 말이죠. 그 폐해는 이제 구조적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 청와대가 그것을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서 방치를 해왔다 또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누적시키고 고질화시켰다. 그로 인해서 사실상 점점 장관, 국무위원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무위원들 중심으로 한 국무위원은 형식적이고 오히려 수석 보좌관 회의가 사실상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기관으로 전락해버리는 비정상적인 체계가 계속 반복되어 왔고 그게 가장 중요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이제 사실상 문제였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수도하고 이제 세종시에서 어떤 그런 수도 역할을 지금 대체해서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선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청와대의 과도한 그런 역할이나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을 일단 해결하려면 청와대 자체부터 개편을 해놔야 그래야 정상적으로 내각에서 역할이 주어지고 실제로 국무위원들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어떤 실제로 결정을 하는데 의견을 낼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사권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재청권 관련해서도 그렇게 권한을 점점 본래 헌법 체계에 있는 정부 조직법에 있는 방식으로 정상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일단 청와대를 해체하면서 장소를 이전하면서 조직을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상하게 돼 있는 것을 좀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무 공보를 중심으로 하고 일부 안보나 경제 핵심적인 그 보좌관들만 소수로 슬림하게 구성을 해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의사결정을 대통령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사실은 그 보고하고 정무적 판단만 하도록 정무적 의견만 드리도록 이제 그러지 않고 현재처럼 수석 체계가 돼서 거의 거기에서 다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오히려 내각한테 통보하는 이런 방식이 안 되려면 조직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청와대를 슬림하게 구성하고 조직을 새롭게 불필요한 걸 과감하게 그냥 내각으로 돌리는 이런 것은 상당히 현명해 보이고 지금 과도기적으로는 좋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장관들이 지금 주로 세종시에 가 있는데 그게 대통령과의 일상적 의사결정 체계가 화상회의를 통해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은 좀 별도로 이제 사실은 이제 국무회의의 획기적인 결정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연구를 해서 집중적으로 좀 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인수위에서 만일 그 부분 해법이 안 나온다면 정부 초기에 어쨌든 그 방법을 연구를 해서 구조적으로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찾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사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그 지적된 문제가 좀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좀 걸리리라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을 하고 바로 저 건물, 정부 서울청사 건물의 대통령 집무실로 매일 출퇴근한다. 청와대도 완전히 비워서 지금 공간도 옮긴다. 그리고 수석실도 대폭 줄이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과연 이게 이제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까 모르는데 대체로 일치된 견해는 수석이 장관 위에 수석 이런 식의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는 뭐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도 다 느끼고 있죠. 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수석실이 커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에는 그걸 주도하는 핵심적 측근들이 주로 대통령 비서실에 배치돼 있고요. 또 내각의 어떤 체계보다 청와대 안의 체계가 그 인적 구조나 의사결정이 빨리 되게끔 공간 자체도 그렇고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여 있죠. 예, 외교부 어떤 사무실 있다, 행정부 상화 있다 이러면 그 장관과 이제 공무원들 간에는 사실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장관은 대부분 외부에서 별정직으로 오고 거기에 이제 보좌하는 사람, 보좌관 한두 명 정도가 자기를 오랫동안 뭐 보좌를 했다든가 신뢰할 만한 사람 씁니다만 나머지는 다 일반 공무원 체계이기 때문에 이질적입니다만은 청와대 안에는 수석, 비서관, 수석관, 행정관들이 다 일원화된 체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업무 보고에서나 의사결정가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점이 이제 사실은 청와대와 내각에서의 그런 효과만에서 차이가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와대에 힘이 실리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거리에 비례해서 이게 힘이 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 각 부처의 장관들은 실제로 세종시에도 가 있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광화문에 있거나 저기 과천에 있고 다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있고 그 멀만큼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무래도 늦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지근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의 핵심 참모들을 주로 대통령도 활용을 했고 거기에 실제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주로 또 청와대 비서실에 인적 구성을 할 때도 그런 참모로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구조 자체로도 이제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항상 측근 정치라든가 측근 위주로 하는 병폐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효율성 부분이 좀 어떤 개편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측근 위주의 어떤 병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렇고 정상적으로 내각이 사실은 각 부처가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저 밑에 구급 공무원부터 지금 1급 실장까지 해서 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행정체계를 통해서 민생 행정 이런 것들이 검증돼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각이 만일 유명무실화되면 실질적으로 행정체계, 집행체계 이런 것도 다 굉장히 힘을 잃게 되고 무력화되고 현장과 동떨어진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근 위주의 청와대의 경우는 굉장히 가능하면 인적 구조를 줄이고 최소화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보고 위주로 또 정무적인 판단에도 제한적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의 어떤 개편 문제나 그 내각의 어떤 새로운 어떤 역할 분담은 요 과도기에서 꼭 좀 개혁하는 방안으로 실현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인수위원회가 이제 그다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지금 오늘 오찬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오찬을 지금 하고 아직까지 끝이 안 났는 모양인데 그러면 이 오찬에서 안철수가 인수위원장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제안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변인은 비서실장은 장제원 국회의원이 돼 있고 대변인은 김은혜 의원이 돼 있어요. 네. 자, 이제 인수위나 대통령 주변의 인사 구성도 이제 인사가 계속 지금 발표되고 형성이 돼 나가는데 자, 인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 어떤 거겠습니까? 인수위원회는 사실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의무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그 법률에 의거해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해서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그 기구에서 하는 일은 한 5가지 정도가 핵심적 기능인데 첫 번째는 정부의 조직 기능, 정부 조직과 기능을 어떻게 이제 편성할 건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정부 조직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이제 기본 정부 부처나 각 산하기관까지 포함한 정부 조직을 어떻게 구성했다. 그리고 그 중에
기능과 역할은 어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있다면 신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조직 기능에 관한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산 현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예산 현황과 관련해서는 이제 향후에 신정부 구성할 때 국가 예산, 정부 예산 그리고 또 이제 인수위에 운영을 할 때 그 예산 부분에 관한 부분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예산 현황을 파악해서 그에 따라서 새로운 조직과 정부 조직이 구성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고 어떤 부분에 조정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 그리고 신정부가 남은 실제로 임기를 시작했을 때 그 임기 과정에서 신정부가 어떤 부분에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이런 것에 관련 예산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있고요. 세 번째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흔히 말하는 대통령 이제 실제로 이제 후보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을 내걸고 싸우게 되는데 그 신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 공약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고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는 특히나 이제 앞에 얘기했던 조직 기능과 예산과 정책 기조를 할 때는 각 부처의 담당자들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핵심 관계자들이 우리 이제 부처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 구조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다는 걸 다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인수위에서 그런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대통령의 취임 행사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요. 다섯 번째는 대통령 인수에 필요한 각종 사항들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나고 이명박 정부 넘어갈 때 대통령직 기록과 관련된 문제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인수 과정에서도 기록을 넘기네 안 넘기네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으로 기록을 다 넘겨가는 그런 가지고 가는 이런 초유의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5가지 업무를 기본적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위원회는 이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그리고 위원 24명, 24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현재 예정된 일정은 약 60일 그러니까 취임이 5월 10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5월 9일까지 이제 대략 인수위를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날짜로 보면 실제로 이제 62달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수위원들이 다음 주 된다면 실제로 활동하는 건 약 50일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대체로 수순은 이제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인선하는 문제 그리고 인수위원을 임명하는 문제 그에 따라서 그 후에 인수위가 구성이 되면 각 부처별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 부처별로 보고가 이루어진 후에 다음 단계로는 이제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된 발표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각, 그러니까 각 부처 장관들, 국무위원들 인선 발표가 있을 걸로 보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이제 대통령 취임이 이루어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운영이 좀 될 걸로 보이고요. 인수위의 이제 구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상시적인 인원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인수위원 24명입니다만 거기를 받쳐주는 실무 구조들이 필요해서 지금 장제원 예정되어 있는 당선자 비서실장 확정된 장제원 비서실장의 어떤 인터뷰에 의하면 7개 분과를 인수위에 구성할 걸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분과는 기획조정, 그다음에 외교 안보, 정무, 사법, 행정, 경제1은 경제정책, 거시경책, 금융 분야이고요. 경제2가 산업 일자리 부분, 그리고 6번째는 과학기술교육, 1번째는 사회복지 문화. 그래서 7개의 분과를 구성을 하고 7개 분과는 간사가 이제 주로 배치가 돼서 간사들이 전체 운영하는 걸로 통상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간사들의 경우에는 캠프에서 각 분야의 핵심적 관계자들이 맡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자면 외교 안보 분야를 만다면 예를 들면 김성한 과거에 외교부 차관이고 이번 윤석열 선대위에서 외교안보 총책임 맡았다 이런 부분이 맡는다든가 이런 간사의 역할을 하고 그 안에 위원들을
이제 위원이나 그 실무자들을 좀 배정하는 이런 식이 됐고요. 과거에 전체 인수위의 구조는 아주 작을 때는 한 100명 정도가 조금 넘었고요. 통상적으로 150명 전후, 많을 때는 200명까지 갑니다만 대략은 한 150명 전후가 인수위에서 활동하는 인수위원과 그 이제 포함된 실무자, 그리고 일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150명 전후가 인수위에서 활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인수위 사무실로는 지금 삼청동에 있는 금융연수원, 한국금융연수원으로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의 지금 조직 구조로는 대통령 당선인 직속 구조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통령 직속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 통합 특위가 이제 직속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인수위에는 이제 청와대 개혁, 앞서 계속 얘기했던 청와대 해체나 개혁 문제에 관련된 청와대 개혁 TF하고 코로나19 TF가 지금 공식적으로 인수위에 구성될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몇 개의 특위가 이제 구성될 걸로 보이는데, 기존의 인수위하고 다른 건 그런 TF 구성을 할 때 민관 합동위원회 형식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기본 발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민관들이 공동으로 이제 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몇 개의 이제 특위가 구성될 걸로 보이는데, 나오는 얘기로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특별히도 구성한다는 걸로 보이고, 이런 것들은 중간에 이제 아무래도 인수위에서 계속 확정되는 대로 중간중간 대변인이나 당선인 대변인이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정하고 있고, 현재 외부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사님 아까 이제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철수 대표하고 김병준 이제 지난번 선대위에 상임 선대위원장을 했던 김병준 위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안철수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냐, 유력하지 않냐, 이런 게 대체적으로 분석일 것 같고요. 안철수 대표야 이제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진 분이니까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맡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김병준 위원장의 경우에는 사실 노무현 인수위 때도 그 정무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인수위에 이미 경험이 있고요. 노무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책에 관련된 구성, 또 정부 조직 구성과 관련해서도 경험도 있고 연구를 많이 해온, 행정 분야를 연구를 많이 해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경험과 여러 가지 어떤 실제로 정책 분야를 다 갖춰져 있는 분으로 좀 알려져 있고, 특히나 윤석열 후 당선인과의 관계가 아주 신뢰관계가 돈독하고 정치 멘토로 알려져 있어서,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고 지금 나오고 있는 국무총리까지 갈지, 아니면 인수위원장은 별도로 하고 국무총리를 맡는 식으로 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다 맡을 수도 있고, 국민의당에서 실제 역할을 했던 이태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수위에 일부 들어가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국무총리를 맡는 식으로 역할 부담을 할 경우에 김병준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상임 선대위에서 핵심적 전체를 총괄본부장을 했던 권영세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 걸로 내부적으로 다 정리가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위원들의 경우에는 이번 주말을 경유하면서 인수위원까지 다 전체적으로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수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바로 이제 업무가 단절 없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준비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대통령 취임을 하고 이후에 바로 업무가 잘 전개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이래 봅니다. 네, 인수위는 이제 사실은 물론 이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조직입니다만은 내각이라든가 이런 데 정부 조직 개편을 할 때 안을 거기서 많이 짜거든요. 네. 이제 물론 청와대의 비서실의 구성이나 이런 건 인수위에서 다룰 필요가 없어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조직 개편을
네, 굉장히 많은 실제 안을 짠다는 것과 특히나 이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100일 기간 동안에 정부가 추진할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정책 이런 것을 기존에 캠프가 있었습니다만은 인수위에서 공무원들하고 실제 그 부분을 다 조정을 해서 그게 이제 캠프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그 정부 정책의 순위를 정하고 국정과제 순위를 정하고 그게 각 부처에서 그 국정과제나 정책이 인수위에서 확정되는 대로 그걸 정부 정책에 각 부처가 그것을 받아서 정부 정책으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수위가 그 부분을 확정을 하면 인수위의 최종적 결과를 대략 4월 말 정도에 이제 대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백서를 낼 걸로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각 부처에서 이제 연간 사업을 나머지 100일간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사업, 그다음 올해 2022년부터 해서 윤석열 정부의 5년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그런 전체적인 국정 플랜이나 로드맵을 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수위의 역할도 지금 상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그 당선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역량 투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인수위도 이제 잘 해서 역시 이제 후보 당선인을 중심으로 해서 잘 진행돼 나갈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외교적으로 보면 한미 동맹이 제일 중요하겠는데 미국이 왜 윤석열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2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저께 했네요. 그렇게 이렇게 급하게 통화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이제 10일 사실은 새벽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결과가 새벽 4시, 5시 그 사이에 나와서 사실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결과를 끝까지 봐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미국 측하고 윤석열 당선인 측이 사전에 통화를 협의를 한 건 10일, 그러니까 어제 밤 11시나 오늘 11일 오전에 통화를 하자 이렇게 사실 조율이 됐었던 것인데 미국 국무부에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 좀 빨리 통화를 하자. 당선인과 빨리 통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의 스케줄도 가능하다. 그래서 좀 상당히 파격적으로 당선이 사실상 내용적으로 확정된, 그리고 당선증은 사실 아침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아주 빠르게 미국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걸고 미국 측에서 통화를 요청하는 이런 네. 상황이 됐는데 그만큼 이제 긴박하게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통화 형식도 김성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외교 안보를 책임졌던 그 관계자의 개인 핸드폰을 통해서 했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사실은 이제 긴급하게 통화를 했는데 그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 보내는 강력한 신뢰를 상당히 미국 측에서 강력하게 의식을 하고 보냈다고 봅니다. 즉 기존 문재인 정부가 과거 쿼드에 한국의 참여 문제를 요청했을 때도 실제로 쿼드에 참여하지 않고 미사일을 북한에서 계속 발사할 때도 유감도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규탄은 말할 거 없고, 이런 정도로 해서 미국으로 볼 때는 상당히 친북에 쏠려 있는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미국의 주요 의사결정 관계자나 미국의 조야에 있는 주요 관계자를 다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간의 사정을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이 한미 동맹을 가장 중심축으로 외교안보 기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신뢰 관계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기반한 자유민주국가들의 동맹 체계에 대해서 미국과 확실히 동맹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당선인이다. 이렇게 이제 굉장한 신뢰를 보내고 미국에서도 그런 강력한 미국의 신뢰를 그런 아침 당선이 된 지도 얼마도 안 됐는데 바로 통화를 의식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서 국제적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의 미국과의 어떤 갈등, 미중 갈등이 있는 데다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상시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다. 과거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인 그런 라인에다 아시아 태평양 라인에다가 영국 뭐 이런 새로운 유럽 동맹 체제에서 한국의 비중이 어느 순간 문재인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졌는데 미국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확인하고 나서는 한국이 이제 정상적인 동맹 체계로 복원될 가능성이 있고 한미일 동맹 체제가 상당히 강화될 걸로 보이는 조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서도 미국 지도의 지금 대러시아 제재 압박 또 군사적 지원 이런 것들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국제적 정세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세계 질서의 재편 문제에서도 그렇고 대중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아주 큰 힘이 될 걸로 보고 한국이 동맹 체제의 한 복판으로 이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미국 국무부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한국 대통령 당선인한테 빨리 통화를 하자. 통화를 해서 신뢰를 보내주자. 그리고 상호 간의 안보 동맹 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하자. 이렇게 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그 과정에 윤석열 후보가 여러 방식의 이제 감사 표시를 하고 미국 중심으로 러시아와 관련된 침략에 대해서 제재 조치에 더 감사하다고 표현했을 때 그 화답으로 백악관에 초청하겠다. 조만간 보자. 이렇게 또 아주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한미 동맹 체제가 훨씬 강화되는 추세를 이번 통화에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조만간 아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이 되는 시점에 바로 만날 걸로 보이는데 그게 방미 형태가 아닌 그 전에 5월 지금 일본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쿼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다가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방한하는 형식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 한미 동맹 이 부분이 바이든과 윤석열 두 사람의 통화와 또 영수회담과 또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크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지금 오늘 또 윤석열 당선인과 이 기시다 일본 총리가 통화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북핵 문제나 양국 현안을 잘 풀어나가자 이렇게 상당히 그 분위기 좋은 대화를 서로 한 것 같습니다. 시작은 외교안보 쪽으로 매듭을 첫 단추부터 아주 잘 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과의 그런 긴급한 사전 통화에서 그런 걸 확인하는 것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도 우선순위를 잘 박아가면서도 한미일 동맹체제의 안정된 그런 관리체제로 가서 외교안보로부터 지금 첫 단추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도 아주 잘 짜여지고 있고 한미일 동맹체제를 잘 강화하면서 뭐 중국과 같은 데에서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잘 유지하자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그런 국제 정세나 외교 안보 상황을 잘 고려해서 지금 행보 자체가 가속화된 행보이면서 상당히 안정되고 여러 형태의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행보로 지금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 전직 뭐 대사 외교부 고위 관리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잘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상당한 그 외교의 베테랑들이 구사할 수 있고 문재인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정상 바이든과의 신뢰 깊은 신속한 통화와 그 내용 그리고 또 기시다 일본 총리와 대화를 하면서 좋은 내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 서로 방문도 하고 초청도 하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해서 또 서로 위로하고 뭐 이렇게 잘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문제로 고소 고발이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일하던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 그다음에 김만배 화천대유 구속, 또 남욱 변호사 구속, 정영학 회계사와 정진용 변호사 두 사람은 불구속 재판. 그리고 또 자살한 사람이 유동기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김문기 사업 1팀장이 자살했고,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또 자살하고, 두 사람이 죽고 또 5명이 고소 고발돼 있고, 또 변호사비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비 때문에 이병철 회장이 또 스스로 의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그 문제가 걸려 있고, 고소 고발도 뭐 수도 없이 많이 돼서 본인이 또 고소 대망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고소 고발돼 있는 것도 많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수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이거 하면 또 정치 보복이라고 저쪽에서 들고 일어나서 들어놓을 거고, 네.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 지금 인수위 기간 동안 취임 전까지는 지금 이제 뭐 서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먼저 이제 검찰의 전체적으로 인사 개편이 먼저 돼야 되겠죠. 워낙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의 권력의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된 사람들을, 검사들을 다 지금 좌천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 일부 검사들의 경우에 옷을 벗은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좌천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뭐 알려져 있는 게 한동훈 검사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박찬호 검사장도 있고요. 이제 여러 이제 검사들인데, 그 사건들이 주로 이제 울산시장 뭐 부정선거 관련된 사건이나 원전 관련된 수사 사건이나 주로 이제 펀드 관련된 뭐 사건이나 우리들 병원 관련된 사건, 여러 사건들이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된 사건들 중에 이제 추미애 장관 또 박범계 장관을 거쳐가면서 대부분 좌천대 형태로 그쪽에 좀 정치 보복을 당하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친정권화되어 있는 조직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저기 검찰총장부터 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정권 핵심 관계자들의 관련해서 친정부 입장에 서 있는 검사들이 그걸 각종 비리나 부패들을 막아왔고, 또 그것에 부당한 조치들을 스스로 이제 그 부당한 조치들을 검사들이 부패를 막아온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검찰 조직과 관련된 인사 조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권력 비리와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들을 수사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공수처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진행했던 수사나 또는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수사들이 있단 말이죠. 또 그리고 민간 시민단체나 정당에서 지금 제기한 고소고발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소고발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사건이 하나가 크게 몇 가지가 있고요. 이 사건들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좌천돼 있던 중요 관계자들은 지금 뭐 법무연수원에 가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부산, 제주 막 곳곳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을 일단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 돼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사건 배당을 새롭게 친정권 인사들이 덮어왔던 그 사건 조사를 한편으로 하면서 사건 배당을 하면서 사건 수사를 하고, 또 검찰 내 감찰을 통해서 적어도 법치를 위반했거나 내규를 위반했던 그런 검사들과 관련해서도 좀 법무부 차원의 감찰이나 검찰청 차원의 감찰이 필요해서 내부를 좀 정지 작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 수준 것이 한편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관련된 사건도 막 지금 수사 대상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뭐 워낙 많이 알려진 대장동 관련된 사건뿐만 아니라 뭐 백현동 사건도 있고,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사건도 있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있고, 대법원 무죄 판결 과정에서
대법관들을 사실은 이제 뇌물 수뢰와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들을 이루어지려면 취임 이후에 그런 과정, 검찰과 법무부 자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새롭게 개편하면서 그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이나 핵심적인 수원지검의 수사를 담당할 만한 능력과 강건한 검사를 재배치함으로써 그 사건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략 올 중하반기에 가면 본격적으로 수사가 개시돼서 어느 정도 그 결과가 외부에 나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검찰 인사가 특히나 중요한 보직의 경우에 만일 한두 달 내에 당선자께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검찰총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 핵심적으로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고검장 이런 핵심 보직들의 변경을 통해서 5월 전후로 해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수사 관련된 부분은 6월 전후부터 7월 사이에 대체적으로 그 수사진들 새로 개편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7월 전후부터 수사를 본격적으로 6월 중말이나 7월 정도의 수사 개시가 새롭게 될 거기 때문에 8, 9월 정도면 일자적으로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지금 조사됐던 거에다가 미진했던 거 새로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한다면 8, 9월 정도는 1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했던 부정부패, 이재명 관련된 여러 사건의 부정부패 사건들 1차가 나오지 않겠냐, 이제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검을 통해서 대장동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누구보다도 검찰 조직을 잘 알고 있는 당선인께서 검찰 조직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 조직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력 있는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이나 형사부 검사를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대장동 사건이나 울산 탈원 원전 관련된 사건을 전면적으로 수사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민주당에 상황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 되는 민주당에서 오히려 특검을 주장할 가능성이,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 이제 특검으로 해서 사실상 최소한의 물타기를 하려고 민주당이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 그때 특검뿐만 아니라 공수처까지 사실은 검찰과 경찰이 협조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 개시를 강력하게 해서 유착관계를 좀 뿌리를 뽑는 이제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될 걸로 보니까, 그렇다고 볼 때 이재명의 운명의 시작은 대장동 사건부터 해서 크게 서너 가지 사건 수사를 받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성남 FC 사건, 후원금 요 네 가지 사건만 하더라도 줄줄이 아마 이재명 관련된 사람들이 소환돼서 수사를 받고 이재명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가야기들끼리 여러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지지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불법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적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이 가야 될 것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재명의 경우에는 그런 사법적인 수순의 절차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걸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일단 민주당의 경우에는 3월 25일에 원내대표 선출을 하고 그 후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당대표를 선출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일단은 현재 있는 원내대표한테 비대위 체제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면 원내대표 겸 비대위 체계가 지방선거까지는 운영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민주당의 비대위 체제가 사실상 해체될 것이고 당대표를 뽑게 될 것인데, 그때 6월 중이나 6월 7월 정도에 당대표를 할 경우에 당대표 선출이 예정된다고 볼 때 이재명이 사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도 그렇고 당내에 어떤 강력한 지지 세력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친문 세력 위주로 되어 있는
어떤 당내 의원 구성이나 당내 지지 세력을 친이 세력으로 확실히 전환시키기 위해서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법적인 거, 정치적인 걸 다 포함해서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겠느냐. 당대표 도전에 나섬으로써 당대표를 탄압하는 정부, 이런 구도로 나갈 걸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걸 예정을 하고 정부나 국민의힘도 그런 여러 가지 대처를 미리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재명 지은 죄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는데 그동안은 핸드폰 하나도 제대로 압수수색을 안 했습니다. 전혀 뭐 손도 안 대고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전부 다 돈을 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죽은 이재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취임 이후에는 더 고민이 많겠습니다. 이거. 예, 자칫하면 야당 단합한다, 뭐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을 안 해준다, 처리 안 한다, 뭐 사사건건이 지금 저쪽이 거대 여당이고 또 뭐 민노총부터 뭐 광장 세력은 저쪽이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철저하게 사실은 법률에 의거해서 정무적이고 정치적 판단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패나 유착관계와 관련해서 문제는 그리고 검찰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덮어와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이 아주 강도 높게 필요한 것, 때로는 감사원의 감찰까지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철저하게 규칙이나 원칙을 잘 지켜가면서 강력하게 힘을 이제 동원하되 규칙을 잘 지켜가지 않고 만일 감정이 앞서고 정치적 이득을 우선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 야당과 좌파 세력에 빌미를 주어서 대규모 그 시위를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집권 초부터 있거든요. 과거에 뭐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그런 광우병 파동으로 정권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제 이 세력들은 그 준비를 직간접적으로 여러 형태로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문재인 정권에서 있어왔던 각종 비리, 부정부패 관련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절제가 필요하면서도 강력한 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저들이 공격을 해온다고 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처럼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쫄아서 상황에 몰리는 이런 것들에서는 보다 간건하게 싸워야 할 의지가 필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는 철저하게 그런 원칙과 규칙과 준비를 탄탄히 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당선인은 정무적인 판단 외에 이제 검찰 조직에서 특수부에서 어떻게 사건들을 처리해 가야 되는지를 수십 년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직접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잘 사건 자체가 초반부터 천천히 아주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그것이 현실화되도록 하는 단계로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경륜과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걱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이제 정치적으로 좌익 세력들이나 민주당에 거대한 저항이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사전에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플랜을 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정부와 정부 유해 세력들이 어떻게 갖춰가야 하는지 그에 따라서 국민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 통합을 이후에도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이번엔 더 압승을 해서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도 그렇고 당내 갈등을 최소화해서 방어할 수 있는 뭐 최소한의 공격 체계와 방어망 체계를 정치적으로 갖추는 것도 그렇고 정치권 외에 광범위하게 있는 정권 지지층 세력을 어떻게 각 지역과 어떤 현장과 또 조직 단위로 잘 구성해서 뭐 오프라인, 온라인 다 사이버전, 심리전까지 그것이 이루어질지 그것은 정부나 당선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과 민간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차분차분히
그 좀 체제를 질서 있게 정비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최하 뭐 수십억, 거의 뭐 100억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이 기록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었는데 완전히 그냥 그 검찰은 완전히 그 수사한 검찰은 죽일 놈이 되고 그 수사를 했는데 왜 안 말렸느냐 이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아직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내주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뇌물을 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박연차로부터 받고 강금원으로부터 받고 안희정도 구속되고 이광재도 구속되고 그 핵심 측근들이 다 돈 받고 구속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이런 꼴이 나서 이명박 대통령 아직 석방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윤석열 우리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정당 기반이나 정치적인 득표 수 자체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좌익들한테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빌미 굉장히 안 줘도 노무현도 빌미가 없어요. 네, 정교하게 중요한데요.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상당히 정교하게 했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뭐 검찰이 상당히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할 정도의 뭐 했다라고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트집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이런 걸 수사를 단행을 할 때 여러 부분에 대해서 트집을 잡지 않는 그 절차와 과정들도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전략적으로 민주당과 좌익들은 정권을 붕괴시키거나 약화시키는데 핵심적 그 방향을 잡길 거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지만 이쪽이 적어도 그런 실기를 하지 않고 싸운다면, 전공법으로 간다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상황도 사전에 예방을 하면서 그 사실은 강력하게 사정 방법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굉장히 부정부패에 강력한 의지가 발동될 수 있다. 또 강력한 정부의 부정부패가 국민들한테 환호를 받을 가능성도 또 동시에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부정부패를 옹호하게 되면 그로부터 오게 되는 공격도 적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맞는지 얘기입니다만 검찰의 수사권이 뭐 어떤 폐지가 됐습니까? 뭐 오늘 뭐 국회에서 그런 걸 한 적이 있나요? 근데 검찰의 수사권 관련된 부분에 5대 분야 빼고는 뇌물 이거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죠. 5대 분야 현재는 가지고 있죠. 예, 공직자 부분은 이제 저 공수처로 또 이제 공수처가 달라 그러면 줘야 되니까 그런 점이 있지만은 뭐 능히 저 수사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녹취라든지 박연차 진술부터 다 현금 외환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증거가 지금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거는 완전히 신성시대 해버리고 또 거기다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장례식에 간 것도 백원우가 나서가지고 막 그냥 삿대질하고 여기 어디다가 오느냐고 이따위로 하고 지금도 뭐 그 노건호 아들 보세요. 뇌물 먹고 죽은 사람이 완전 영웅이 돼가지고 노건호도 또 얼마나 그 뇌물 수혜 당사자 아닙니까? 근데 뭐 지금 뭐 아주 영웅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이가 대장동에 먹은 게 많이 나오더라도 이걸 잡아넣으면 이재명하고 이게 뭐 민노총부터 뭐 다 들고 일어날 때 이 대책이 있느냐 이죠. 뭐 당연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수사야 뭐 우리나라 최고 검사 아닙니까? 검찰총장에 뭐 본인이 뭐 정의롭게 할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후폭풍을 막아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정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이제 수사 강공법으로 해야 될 건 원칙을 지키면 해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여론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여론전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빠르게 사실은 이제
언론 부분에 대해서 언론 개혁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주요 기관들, KBS, 뭐 MBC 이런 데 있어서 일종의 좀 공중파 방송, 공영방송 방송을 정상화해서 이제 여론에 있어서 불편부당한 상황이 오지 않는 것을 통해서 방어하는 게 한편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탄핵 과정에서도 초반에 최순실 관련된 부분이 나왔을 때 뭐 조선일보, TV조선, 뭐 JTBC 이런데 융단 폭격을 가했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여론에서 그렇게 융단 폭격을 가하게 되고 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막 그 주요 공중파나 종편 위에도 막 쏟아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이제 정치권에서는 체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싸움을 한다면 사전이 총과 칼을 준비해서 싸우는 전쟁의 기본 태세를 갖추는 것은 뭐 사정기관이 하고 심리전, 여론전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사실은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 이제 상당히 기본적으로 균형 감각만 가지고도 특정한 여론에 휩싸이지 않고 그 균형 가지고 이재명의 비리가 대장동에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에 속속들이 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이재명과 관계돼 있던 뭐 정진상 부실장이라든가 또 중요한 이제 성남시장에서 관계돼 있던 관계자들 여기가 이제 유동규하고 김만배하고 남욱하고 속속들이 의형제를 맺으면서 뭐 화천대유 천화동인을 통해서 1조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그렇게 착복을 했는지 그 부분에서 이재명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숨겨놓거나 덮고 있거나 제대로 조사가 안 된 부분들이 밝혀지고 그것들이 여론에 반영이 돼서 제대로 되기 시작하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부분이 만일 제대로 안 된 채 거칠게 수사를 하게 되면 여론전 내에서도 증거도 제대로 확인도 안 채 막 그냥 대거 수사 잡아다가 막 족치듯이 수사하면 이런 것은 굉장히 그 반대급부의 저항이 급격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인 그래 증거를 사실관계를 하고 성남 FC 관련된 후원금만 조사를 해도 당장 많은 것들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런 철저하게 수사 증거자료 수법을 통해서 그 부분이 여론에 잘 반영돼서 지독히 많이 챙겨 먹었구나. 그리고 누가 그 관계에 뇌물을 상호 주고받고 뇌물 수수의 관계자들이 누구구나. 누가 유착관계에 있구나. 공무원과 일반 민간인 사이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다는 것들이 속속들이 여론에 매일 쏟아져 나오면 그 힘이 이제 사실은 훨씬 더 수사기관이 더 그 힘에 의해서 탄력을 받아서 민주당과 자위들이 저항을 하려고 해도 그 쏟아지는 그 사실관계에 부정부패 관련된 핵심적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론전을 잘 준비하는 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이 윤석열을 옆에 세워놓고 대장동 몸통은 이건 윤석열 게이트다. 네. 이렇게 해도 지금 0.73%밖에 안 졌잖아요. 네. 이게 여론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게 정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굉장히 정밀하게 잘 봐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려가 돼서 이재명 같은 악마가 없는데, 이 악마에게 표를 준 사람이 윤석열보다 0.73%만 적지, 어마어마하게 표를 줬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론전 하니까 내가. 네. 그 부분 대체적으로 이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좀 내용을 알 것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정도의 확실한 사람, 확실하게 능력 있는 사람이 배치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KBS 이런 데를 비롯해서 주요 공중파 방송의 사장이나 여러 가지 임원들과 관련해서도 정부나 특히나 이런 데서 아주 이제 여러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강력하게 좀 추계해서 여론전 여건의 진지전을 잘 구축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이 좀
돼야 하지 않겠냐. 차분히 그런 걸 이렇게 바꿔 나가면서 동시에 돼야 될 거고, 그게 수사로 보면 저는 올 한 7월, 8월 정도가 정점이 1차 정점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사건들을 속속이 숨어져, 그리고 검찰이나 그러니까 중앙지검이나 공수처나 수원지검에서 숨겨왔던 것들이 증거들이 밝혀지면 거꾸로 굉장히 국민들이 환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그런 과거 아주 강직한 검사 이미지를 가졌던 것이 대통령이 된 후로 강력하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대장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한다면 역으로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0.73%였지만 오히려 그 집권 초반에 강력하게 그것을 잘 해결해 간다면 이제 대통령 어쨌든 선출 과정에서의 그런 격차와 이렇게 아주 좁은 격차와 다른 양상, 굉장히 당선인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이 아마 집권 초반에 가장 사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저는 이거 굉장히 그 어려운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당선자와 그 우수한 대한민국의 검찰들이 잘 해나가겠지만, 이들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을 뇌물죄로 잡아넣었고, 그러고도 뭐 우리가 태극기 들고 떠들면은 그거는 완전히 극우 털딱들이라고 지금 조롱만 당하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5년 동안 겪었지 않습니까? 정말 악몽 같은 5년을 겪은 저희들로서는 뭐 감옥까지 1년 반 갔다 온 분으로서는 굉장히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악을 악이라고 하지 않고 악마를 대통령으로 이거 7점 몇 퍼센트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 검찰총장보다 검사 사칭죄 악마를 0.73%만 적게 주고 그걸 지지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 더구나 40대 50대가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와, 이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뭐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4년 2개월 계셨고 감옥 1년 6개월 그 뒤로 살고 나오셨고,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허현준 대표께서 이 대책을 좀 제대로 세워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여러 노력들을 각 분야에 있는 지략을 가진 분들이 지금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특히나 국민의힘에 있는 제도권에 있는 의원 구조는 주로 기능주의에 상당히 가깝게 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초반에 정권을 잡게 되면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자꾸 내부적으로 어떤 권력 그 패턴을 유지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취약한 약점 중에 하나인데, 뭔가 자기 정체성이라든가 소신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좀 뚜렷하게 공적 영역에서의 자기 어떤 그런 대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약한 게 있는데,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주변에는 방시 그와 같은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은 또 다른 차원의 일반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가 사업을 잘하고 협치와 통합으로 잘하고 이런 차원에서, 물론 정부나 당선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번 대선의 결과도 그런 차원에서 존중해야 될 부분을 참고하고 존중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은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돼 있다. 그 예정돼 있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선거에서 지자마자 관계된 사람들이 협치를 이야기하고 통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협치와 통합은 사실은 2년 전에, 3년 전에, 4년 전에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180석에 가까운 다수당이 되자마자 입법 폭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 현재 있는 야당 알기를, 지금 있는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만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알기를 저기 발가락에 때로 알고 실제로 그냥 입법 과정에서 중요하게 상임이든 뭐든 다 무시하고
그렇게 폭주를 하고 독재를, 입법 독재를 했던 민주당이 선거에 지자마자 이제 자신들의 야당 얘기도 잘 듣고 당선인이 하기에 따라서 뭐 달라진다는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불과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했던 그런 오만함과 독선이 어떻게 극치에 이르는지를 잠시 잊은 것 같아요. 뭐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스스로도 자신들을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세력들과 또 맞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당선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 내나 좌파의 그나마 건전하고 합리적인 좌파, 최소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정경제에 동의하고 정부거나 어떤 노선이 다르다 하더라도 본인의 좌파적 색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협력할 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협력해가는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인 좌파의 경우에는 충분히 당선인과 신정부나 정치권이 끊임없이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야겠지만 문제는 586을 중심으로 해서 포섭되어 있는 지금의 친북 세력 중심의 민주당이나 그 세력들은 문제는 그런 식 정도의 사고구조나 시장경제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그리고 계급 갈등이나 권력 갈등을 기반으로 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사활적 목표로 가지고 있고 그런 방식의 혁명 이념이나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깊은 자성과 성찰 없이 그냥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에게 좀 필요한 유리한 상황의 지금 요구는 그런 상황으로 쉽게 오지는 않으라고 보고 당선인과 신정부가 가져야 될 거래할 할 길 중에 협치와 통합을 추진하되 또 한편은 전쟁이 벌어진다. 이 상황도 예비를 하고 그에 맞춰서 앞서 얘기했던 뭐 이재명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수사나 문재인 정권 관련된 각종 부정부패 수사에서는 반드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에 따라서 감정, 어떤 가야 될 노선, 강한 의지, 또 그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응하는 체제, 감정적으로나 불필요한 이런 것들에 휩싸여 가지고 우월감이라든가 성취, 뭐 짧은 시간에 그냥 권력에 대한 성취감으로 오만하게 하면 굉장히 역풍도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크게 염두에 두고 방향을 잡고 차근차근 해간다면 길이 열리리라고 보고 대선의 결과와 또 다른 차원의 저는 길이 열리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앞날, 아마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험난한 앞날을 두고 있지 않느냐. 그 지지율도 격차가 적지만 모든 조건이 방송, 언론의 환경, 그리고 검찰, 대법원, 뭐 헌법재판소,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의석의 분포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이 5년의 악몽을 겪었던 사람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뭉쳐가지고 이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이번 또 지난 대통령 탄핵으로 해서 정상적인 대통령 임기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 탄핵 과정에는 현재 지금 이번 어쨌든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 보수정부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분이 동시에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책임도 과거 박근혜 정부의 몰락, 자유민주 체제의 위기를 조성했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신정부, 새로운 형태의 보수, 중도 보수 어떤 지향의 정부가 통합적으로 성공하지 않으면 보수 진영은 새로운 차원의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 정부, 신정부가 반드시 성공을 해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브레이크 거는 것도 아주 절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어떤 국제 정세의 위기, 뭐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의 위기, 그리고 국제적 경쟁이 과학기술로 가는 굉장히 그런 격차 시기 기술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체제 내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체제 전쟁이나 이념 전쟁만 중요한 건 아니고 다른 그런 안보라든가 뭐
얘기했던 저출산이라든가 초고령화사 이런 다 우리가 다가오는 5년, 10년, 20년 후에 닥쳐올 위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체제 내부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체제전쟁, 이념전쟁도 동시에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반드시 신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상황과 조건과 전략을 잘 짜서 또 뜻을 같이 하는 지혜를 계속 잘 모아서 그런 상황을 진행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과 국가의 위기 극복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은수 TV도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여기 나오는 뉴스가 뭐 엄청나게 복잡한 뉴스만 한데 하루 종일 저희들이 이야기해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희들 김문수 TV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가가 성공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떠나서 윤석열 정권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점을 계속적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허현준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